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자 우리 증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이거래일 연거푸 반등세에 힘입어서 훈풍 랠리를 이어갈까 싶었지만 장 초반 상승세 밀려가면서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권, 코스닥은 1%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690선을 이탈해서 2% 가까운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호재는 전부 소화가 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핵 공격에 대비해서 대피소를 설치하겠다라고 남기면서 전쟁 상황 고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호재 이슈는 더 이상 나와주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호재가 나와주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 기출을 주목해 가면서 투자 인사이트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낸 가운데 오늘자 반도체 관련주는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년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면요. PC 소비 감소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지난 8월 기준 전 세계 디램 판매량은 직전 달보다 약 21% 감소했습니다.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건데요. 남은 올해 하반기는 상황이 이보다 더 안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거란 전망인데요.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리포트를 보면 내년 디램 시장 규모는 759억 달러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전망치인 903억 달러, 한화로 약 130조 원보다 16%나 줄어든 것인데요. 지난해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종류인 낸드 플래시 시장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글로벌 낸드 시장 매출이 올해 전망치보다 3.7% 오른 74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0년과 지난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0% 이상 커진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요. 이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등 반도체 재고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책에 나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경계현 사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시기를 정해진 투자를 조절하는 등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올 하반기 반도체 분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업황 둔화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은 실적 발표회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설비 투자 시나리오 가운데는 투자액을 상당폭 줄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 6개월가량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은 낮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건데요.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6%, 7월엔 6.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월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전달보다 상승폭이 주춤했었고요. 이어 지난달에 5.6%를 나타내며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좀 주춤했다라는 것은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둔화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통계청은 이에 대해서 석유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오름세도 주춤했고 이것이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실제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뒤 유가가 하락하면서 8월엔 19.7%, 지난달 16.6%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은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물가 상승세가 또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매우 높아지면서 좀 고정금리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요. 지난 8월 신규 대출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고정금리 비중은 24.4%, 변동금리 비중은 7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각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인데요. 지난 2월부터 줄곧 고정금리는 10%대, 변동금리는 80%대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특히 지난 6월엔 변동금리 비중이 82.6%로 201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8월부터 이런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대5, 많게는 3.7로 되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훨씬 높아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고정금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이 증가세가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대출자들의 금리 상승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건데요. 미 연준이 최근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역시 가파르게 올랐고요.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최근 6%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 달 한국은행도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해지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자와 이자 비용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선 고정금리 대출로 발길을 돌리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김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가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과매도 상태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이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한층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 오늘 국내 시장은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전술핵 위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 탄력과 대비해서는 많이 둔화가 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현재 강박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강세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도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 지수는 현재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76% 내린 68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된 모습이죠. 게임주나 엔터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315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죠.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매수폭을 확대해주고는 있습니다. 현재 3,432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긴축 쇼크로 인해서 연일 부진했던 이 은행주가 오늘장에서는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리 상승 수혜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은행주들의 주가는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이자 이익 제한과 또 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면서 이 은행들이 대비해야 하는 대손 충당금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죠.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 종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의 힘을 받으면서 전일 미증시에서도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은행주들이 반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KB금융이 3%대 4%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고요. 제주은행은 현재 6%가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연일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증시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소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비록 현재 9월 29일부터 하락세를 이어나가곤 있지만 2분기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10% 이상의 높은 수준인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달러와의 강세 흐름에 외화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이 현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3분기 일부 항공사들이 대규모 환손실로 인한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을 내놓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이 5% 넘는 낙폭 보이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도 3%대, 에어부산은 현재 20%가 넘는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견제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27년 1.4나노미터 진입한다라고 하죠. 오늘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시마크 인수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만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수가가 높지 않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코리아에스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로부터 인수 후에 리튬 정제 산업 본격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내수 소비 둔화 전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6%대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최대 경쟁사인 이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축소한다라는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나리아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제조업체인데요.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공시하게 되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내년도 1월 18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7%대 급등 보여지고요. 24,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원화성이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리비안이 올해 생산 목표 달성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인 이 대원화성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9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금리 부담 완화 속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제한된 상승폭,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다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긴축 기조, 즉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흐름이고요. 엊그제 영국에서 감세한 철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호주에서 기준금리를 예정보다 절반만 올리면서 경기 둔화세가 좀 감지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예상보다 빠르게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좀 확산한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잠깐 지수가 이렇게 오르다가도 다시 하락세를 반복하면서 이제 오름세를 좀 반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긴축 기조가 전반적으로 이런 잠깐의 이슈를 좀 이겨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핵전쟁 우려도 부각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북한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4,500km짜리를 좀 발사를 하면서 일본은 물론 괌까지도 좀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이 다시 한반도로 회항했다는 점에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지수 시간이 갈수록 좀 하락세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전쟁 또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런 3가지 이유가 현재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상승폭 반납해 가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글로벌 증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러시아의 이 핵 공격으로 인한 우려가 좀 심화되는 상황인 속에서 또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현재 홀로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주요 업종별 수급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먼저 글로벌 전쟁 리스크와 북한 대륙간 중거리 미사일 도발로 인한 좀 방산주가 먼저 부각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다만 이제 방산주에서도 빅텍과 같은 정통주들은 최대 15% 이상 급등하는 반면, 북한 도발로 인한 국내 대응으로 발사한 현무2 미사일이 좀 비정상 낙탄했다는 소식에 LIG 넥스원 등 미사일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 매도세가 현재 출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2차 전지, 반도체주들이 의외로 좀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죠. 먼저 2차 전지는 그 미국의 대표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3분기 전기차 생산 67% 생산이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14% 이상 급등하면서 관련 2차 전지주, 그런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호재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완성체 업체들이 합작법인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만큼 수혜주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대비 지나친 낙폭과 더불어 삼성 경영진들의 주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발 매수세가, 저가에서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라던가 이런 발표가 좀 남아 있고, 또 아직까지 전체적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잠깐 좀 저가에서 반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네옴시티에서 2029년, 사우디 네옴시티 2029년 아시안게임 열린다는 소식이 있어서 히림 등 건설 관련주들이 특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존에도 사우디와의 협업 기대로 한번 네옴시티 관련 건설주들이 상승 나온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적 관점으로 금일도 좀 상승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지수 하락세 후 전체적인 횡보 또는 매도세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개별주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좀 하락 흐름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이 순매수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업종별 수급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그 중에서도 좀 섹터별로는 방산주와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 또 네온시티 관련주들이 오늘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편 환율의 변동성 확대와 원자재 상승 여파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4분기 수출에 대한 전망이 좀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과 반도체 이 수출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그 외 품목들은 좀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 속에서 선박과 반도체 섹터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근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그 수출의 개선세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뭐 어떤 자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없기 때문에 좀 기술력이라던가 완성체를 수출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경기 구조상 좀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서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재를 수입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출입 부분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적자도 좀 면치 못했죠. 대표적인 경기주인 조선주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로 당분간은 좀 계속적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 대부분 좀 큰 폭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다만 지난 4월 그리고 8월에도 한번 저희가 다루었던 섹터인데요. 현대미포조선은 대형 조선사 대비 짧은 건조 공정을 받고 있고 특수선 위주를 수주하는 기업인 만큼 아직도 좀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재고도 현재 뭐 우리나라 이제 D램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 좀 재고도 늘고 있고 또 D램과 낸드 플래시의 뭐 평균 가격도 계속 하락세를 좀 최근에 좀 멈춘 부분이 있는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좀 전망이 되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수익성 확보에도 좀 적신호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라던가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재고는 쌓이고 좀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뭐 펀더멘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를 나쁜 종목이거나 뭐 미래에 유망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지금 생각보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란 점에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특정 세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연기금이라던가 외국인 투자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또 한미 간의 금리가 언밸런스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금 이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굉장히 큰 이런 초대형주인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주들은 좀 오르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기회는 맞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이렇게 유의를 하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4분기 수출 좀 기대에 따른 조선주와 또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들 살펴봤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인 것은 맞지만 기간이 좀 길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선주, 특히나 좀 현대미포조선은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점 꼽아주셨고요. 반도체 또한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좀 오래 기간을 보유할 수 있다면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일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추가적인 하단 부분까지 최근에 내려왔었거든요. 이번 달에 데리켓 바운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단기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의 비중을 좀 둬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최근 시장 상황을 좀 봤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주목해야 될 업종과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현재 일단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악재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가 계속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글로벌 전쟁 리스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 악재도 생각보다 더 길게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뭐 좀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도 좀 줄이고 사실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좀 반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게 차라리 은행 예금에 넣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뭐 투자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니고 먼저 좀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대형주와 뭐 중소형주 이렇게 좀 크게 전략이 좀 나눈다 볼 수 있는데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뭐 삼성전자 같은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개별 악재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좀 체계적 리스크로 인한 낙폭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접근은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시간은 좀 확실히 걸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상기를 하면서 뭐 신용 대여를 해서 매수를 한다던가 뭐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는 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 유의해야겠고 뭐 스몰캡 파트는 상황에 따라서 테마 형성과 또 강한 재료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이라던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재료들이 좀 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 볼 수 있고요. 주목해야 할 업종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뭐 방산주들은 아직도 좀 좋다고 봅니다. 경기 방어주이면서 민감주이기도 하고요. 펀더멘털 대비 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지수 하락으로 과도한 저가 흐름 패턴을 현재 갖고 있고 뭐 높은 기술과 동종 기술력 대비 선진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술 개발 및 수출 호재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적극적인 정부 차원 지원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방어 시스템 및 국방력 강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로 향후 꾸준한 어떤 꾸준한 그런 수입 수출 이런 것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잘 선별한다면 좀 매력적인 섹터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화되는 장세 속에서 정강 후약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10월의 증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악재로 인한 이 위험 자산의 회피는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 전쟁 리스크 등으로 인한 악재도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펀더멘털 대비 과다한 저가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또 짚어주셨네요. 지금까지 골드스타 네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미국 증시 좀 반등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는 뭐 현재 좀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1.4%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좀 크게 올랐단 말이죠. 이 최근의 반등 랠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틀 연속 무섭게 올랐습니다. 네. S&P 500 기준으로 거의 6% 올랐으니까요. 이틀간. 뭐 깜짝 쇼를 한 거죠. 쇼인가요? 네, 뭐 깜짝 랠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오늘 좀 주춤한 것은 이틀 동안 미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지수상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시작하면서 바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뭐 반발 매수세를 유입한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영국발 환율 안정, 영국이 좀 큰 폭의 어쨌든 감세를 철회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파운드화가 안정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50bp 올릴 줄 알았는데 0.25%포인트밖에 안 올렸습니다. 경제가 아무래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호주 중앙은행은 조금 사태를 지켜보고 지금 호주 국민들이 어려워하니까 조금 사태를 좀 관망하면서 다음 이제 행보를 좀 가겠다라는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이 영국발 또 호주발 환율과 금리 안정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 조금 호재로 작용했고요. 아무래도 뭐 고용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뭐 전일 ISM 고용 지표도 조금 약하게 나왔고 또 어제 나온 뭐 졸트라고 그러죠. 구인 구직. 구인자 수가 미국 기업들이 이제 사람을 뽑는 어떤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 수가 한 100만 명 줄었습니다. 줄었군요. 네,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발표되는 좀 9월 고용 지표에서 신규 일자리라든지 임금 상승률의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 조기에 피봇을 좀 정책 전환을 좀 완화적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 랠리의 주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자 이 글로벌 증시에 좀 훈풍이 일어났던 이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좀 9월 증시가 낙폭이 좀 과다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점, 그리고 또 영국발, 호주발 이 금리와 환율의 안정화를 위한 또 정책이 투입된 가운데 호재로서 작용한 점과 또 미국이 고용 둔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좀 안정화된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반등 랠리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에서 뭐 퀄컴이나 AMC 등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좀 영국의 감세한 철회라는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이 영국의 감세완과 페드의 금리 인상 기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뭐 딱히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위험 자산을 조금 더 선호하게끔 만드는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좀 채권 쪽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유입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을 한쪽에서는 이제 환율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은.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좀 실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실물 경제의 좀 주축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고요. 세계 어쨌든 경기의 어쨌든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지금 뭐 퀄컴이라든지 또 전일에 나온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3분기 가이던스 다음 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미리 겪었는데 예방 주사를 먼저 맞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결국 감산을 하겠네. 감산을 하면 결국 뭐 조금 주요 메이저 좀 반도체 칩 생산자들 한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모든 어쨌든 반도체 기업들이 조기에 반도체 경기가 조금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희망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미국에서 또 중국을 규제하는 지금 조치가 이번 주에도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의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당연히 중국을 조금 누르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전일 미국의 반도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반등 랠리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신 가운데 한편 미국의 좀 8월에 PCE 물가지수가 6.2%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PCE 지수가 7월에는 좀 하락세였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2달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남은 이제 FOMC 2번 남았죠. 이 연준의 행보에 변화를 줄 요인은 없는 것일까요? 네, 당장 다음 주에 나오는 뭐 9월 CPI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달 초에 통화정책회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뭐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총재가 엊그제 뭐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파에 비유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양파 껍질 같다 지금. 근데 제일 양파 껍질의 바깥쪽 껍질은 원자재고 가운데 껍질은 뭐 중간 껍질은 내구재고 그다음에 속 껍질은 이제 근원 물가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제일 늦게 떨어진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물가라고 하는데요. 이 물가도 근원이 안 빠졌어요. 헤드라인은 뭐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는데 근원이 전월 대비 안 오를 걸로 생각했는데 0.6이나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발표된 게.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 또 악재로 지난주에 작용했던 바 있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9월 CPI 소비자 물가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조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헤드라인은 괜찮게 나올 건데 근원, 에너지와 곡물 가격을 뺀, 음식료 가격을 뺀 근원 물가는 조금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준이 GDP 나우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금 한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되게 근원 같은 경우에는 6.24를 찍었어요. 지난달에 6.2였거든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조금 근원 CPI 6.6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전월비로도 0.4에서 0.5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조금 더 올릴 네, 물가가 안 떨어질 거다. 지금 뭐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좀 헤드라인은 떨어지는데 유가가 하락하니까 근원 물가는 여러 가지 생산재가 바로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생산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원자재 가격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주거비 같은 이런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광범위한 높은 인플레이션 레벨이 근원 쪽에서는 잘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다음 주에 CPI 발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장의 가장 큰 지금 부담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에 CPI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양파 껍질로 비유를 했을 때 원자재, 내부재, 가장 중요한 것도 근원 물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근원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다음 달에도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네요. 한편 또 산유국이 대규모 또 감산 논의로 인해서 국제유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유가 변동성과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 환경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유가가 좀 떨어져줘야 됩니다. 네.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안 좋아지는데 유가는 감산을 통해서 지금 100만 배럴에 이어서 일산 200만 배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23개국, 23개 국가는 유가를 떨어뜨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유가를 어쨌든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뭐 세계 경기가 조금 침체되든 말든 유가는 뭐 제대로 값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지금 약간 자원 민족주의, 자원 이기주의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경기는 나쁜데 유가는 잘 안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전 세계에 부담을 주는 거죠. 계속. 네. 그래서 경기 지표는 계속 아래로 흘러내릴 거고 공급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유가는 계속 좀 고공해서 잘 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4분기에 좀 주식시장에 가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산유국에서 좀 대규모 감산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에 따른 좀 글로벌 시장의 파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기 침체에 비해서 고물가가 현재 좀 고유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뭐 예견하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우려감이 잠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좀 글로벌 증시 사이에 껴있는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의 수급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밸류에이션 좋죠. 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보다 사실 2011년 7월에 고점을 찍고 6개월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 증시는 올해 초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먼저 조정을 받았고 조정폭도 지금 고점 대비 코스피가 작년 6월에 3,300이었으니까 거의 2,150까지 떨어졌으니까 35%나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고점 대비 20% 남짓 떨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이 뭐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팔면서 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반도체 악재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 증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되게 착해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없을 수는 추가로 없겠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을 추가로 보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추가 조정폭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 폭은 저는 제한적일 것으로 더 오르진 않을 네, 것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네. 낮아졌기 때문에 차분해졌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PBR이 1배 미만인 게 거의 한 150개 정도 지금 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쳐보면 다 밸류에이션이 아주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조정은 수급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또 해외 증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해외 증시를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해외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묻어서 빠지는 정도. 그리고 단기적인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이 지배할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투자 심리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정말 뭐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들을 좀 차분히 고르실 수 있는 가격대에 오긴 왔는데 문제는 2020년 4월 같은 V자 반등은 없다라는 거죠. V자 반등보다는 네. 종목별로 한쪽에서는 빠지고 한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은 오르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좀 혼란스러운 장이 앞으로 4분기 내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찍는 것은 저점을 찍고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지는 네. 내년 봄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종목을 고르는 게임, 그리고 한쪽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면서 종목 교체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버텨내는 기간으로 저는 좀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한국 증시에 있는 대다수의 좀 기업들, 특히나 코스피 200의 종목들 중에서 150개 기업이 대다수 착하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뭐 투자 심리를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6개월 정도 종목 고르는 장세로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국채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다. 그 시기는 내년 한 상반기 이후를 예상하시는 걸까요? 네, 빠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 3월, 네. 2월 2일이 이제 첫 FMC인데 그 다음이 이제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어쨌든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 금리가 경제 상황,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조금 3%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국 증시가 뜰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을 좀 티핑 포인트, 전환 시점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300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 35%, 미국은 한 20%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10월의 증시 투자 전략을 좀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기업 역시나 삼성전자인데요. 지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상성의 청사진을 그리는 모습이었어요. 5년 뒤에 1.4나노 반도체 양산과 더불어서 ARM에 대한 그 인수 기대감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어렵겠지만 10만 전자 다시금 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네, 첫 번째는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를 정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그 시스템 반도체를 전량 사준다는 거, 네. 장기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이 결국 그 비메모리 쪽에서 정상적인 높은 수율을 달성하느냐, 마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손정희 회장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ARM 대주주인데 그래서 이 ARM 인수 여부가 삼성전자의 위상에 가장 좀 상징적인 의미, 또 실질적인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번 어쨌든 그 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네.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반등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은 조금 예상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ARM 임수가 굉장히 좀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상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까지 이 마진에 대한 이 악화를 좀 전망을 하시긴 했지만 그 위에 이후에는 또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자 반등에 힘입어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올라갈 것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좀 코스닥은 부진한 상황이고요. 1.27% 하락했고 코스닥은 0.35% 강보합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을 기다려온 투자자분들의 이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요. 최근 반등에 좀 매수냐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냐 고민이 가장 큽니다. 이 분들에 위해서 좀 투자할 때 어떤 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등 종목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주도주를 형성하면서 그룹 지면서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보다는 굉장히 콕 집어서 종목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네. 이런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수주가 느는 섹터 쪽이 제가 최근 관찰해 보니까 특히 방산 네. 쪽이 이제 수주가 조금 늘고요. 그리고 태양광하고 2차 전지 쪽에서 좀 핵심 부품, 핵심 기업들이 수주가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로존도 지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에서 크게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러시아한테.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금 박차를 가하는 투자를 이번 4분기부터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의 수주가 느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을 조금 좁혀서 종목을 좁혀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수주가 조금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또 아직은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 고령화 사회에서 내년도에 중심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앤세일 할 때 조금 저점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에 대해서 업종별로 좀 방산과 태양광의 핵심 수주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달만에 좀 핵심적인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그 생존 전략을 제일 우선순위로 네.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보유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좀 버티느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버티느냐 쪽에 생존 전략 쪽에 조금 포인트를 두시면서 대응하시되 다음 주에 10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위로 튀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거나 이 분기점이 다음 주 중반에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중반에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생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보유 종목을 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또 나오는 날이니까요. 그때를 또 대비하셔서 분기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국내 증시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